안녕하세요. 세계 한민족 청년 지도자 여러분. 저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있으면서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사마르칸트 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역사학자죠. 지난 일주일 동안 중앙아시아 4개 지역을 답사하고 그리고 오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가 아니라 이미 정년을 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1년 이상 살고 또 그동안 꽤 많은 지역을 조사 답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생활 심리 상태 등등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제1차 성공을 이룩한 한민족의 신화, 세계가 인정하죠. 그리고 2차 성공을 위한 점검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1차는 성공했지만 우리는 2차, 3차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로 왜 우리가 성공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저를 소개하면은 좀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침 사실 급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예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에서 한민족과 역사로 주제란 특강을 2번 실시했는데요. 그때 만든 PPT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다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역사학자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러, 탐험가였습니다. 지금 탐험가가 아니라 과거에 탐험가였었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탐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처음 탐험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탐험을 통해서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시인인데요. 14권의 시집을 냈지만 그중에 적지 않은 시집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역사에 관한 것들이고요. 특히 유라시아 관련돼서도 3권 이상의 시집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대 탐험가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더 말할 수도 없고 개척가, 진출가, 역경가, 극복가 이게 바로 탐험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탐험가들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탐험가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차별한 존재들이죠. 2021년까지 낸 책들이니까 그 외에도 몇 권 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민족의 긍정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제 말이 빠르게 느껴지진 않나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즉 현대화죠. 이 성공시킨 요인들을 6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겠을까? 흔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역사학자로서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내린 결론들을 또 신문에 쓴 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이 생태환경을 중요시 여겨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환경, 지형과 등등 중요시 여기는데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산업환경에 적합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육지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민족이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죠. 북한은 대륙을 지향하는 체제이고요. 우리는 해양으로 나가는 체제입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한반도 중에서도 경기만 즉 서울과 인천에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즉 산업사회에서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는데 아주 적합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를 추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항공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했을 때는 오로지 수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국가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려면 항구가 있어야 돼요. 물론 북쪽의 북한 경우도 대륙 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지만 철도는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동량은 바다로 나가고 우리나라 수출의 물동량의 99.7%를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중요하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한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요. 세계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양극체제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륙 쪽에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들, 컨티넨탈 오더라고 그러죠. 하나는 머린 오더, 해양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주의 국가 또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해양 세력들이었어요. 그건 또 해양 세력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번성했고 지금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에 있으니까 그리고 해양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들과 쉽게 접촉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데요. 여러분들이 약 10여일 동안 쭉 우리 대한민국 여러 곳을 조사하고 답사하는데 그중에서 여러 항구들도 대도시들도 경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천, 부산, 울산, 포항. 여기는 어마어마한 항구잖아요. 예전에는 항구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인천도 실질적으로는 19세기 말에 항구가 됐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울산, 포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구 조건은 좋았지만 우리가 해양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구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은 항구들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항구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조선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정유산업도 발달하고 우리는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석유 수출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유를 들여다가 정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정말 유명하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지역이 있었고 또 배로 실어 날라야 되니까 당연히 항구가 필요했고 우리는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든 좋든 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성공하는 데는 일본의 역할이 있었고 일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질서가 그렇고요.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중간다리 역할하는 일본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했거든요. 우리의 이용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과 아주 쉽게 연결되고 또 부산서부터 이어진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인천까지 다른 지역까지 쉽게 연결되니까 이게 굉장히 유리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도로를 건설하기에 유리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지게란 것이 있었어. 모든 것을 지게로 날랐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게 문화가 굉장히 우수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로를 만들기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만들지 않았죠. 더군다나 이제는 근대화 사회, 현대화 사회에서는 좋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속도로를 또는 산업도로를 만들기가 너무나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려서 고속도로의 건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다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해양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교통망,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륙교통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렇게 해륙교통망을 건설하고 그 주변에 배후단지를 건설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거나 가시는 곳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를 건설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학적 환경, 지경학적 환경이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1차 요인을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의 적대적인 경쟁체제를 우리가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슈퍼파워들이 초강대국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였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상, 전면적인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헤게모니 쟁탈전이니까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따르는 국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즉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 리더십에 속해야지만 되는 나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소련은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한국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다 도와줬는데 성공한 나라가 우리라는 것이 정말 독특한 경우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리전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것을 뉴 그레이트 게임, 새로운 국제 질서라고 보고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냉전 질서가 되거든요.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나라고요.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나라죠. 그런 입장에서 한국이 만약에 근대화, 즉 경제적 성공에 실패한다면, 즉 북한과의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미국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우수성, 민주주의 우수성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실제적으로 6.25라는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국제전이죠.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대결,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대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을 일으켜서 결국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의 적극적인 태도, 이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이 됐을 때 6.25가 끝났을 때 가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석탄, 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라든가 가스는 우리가 수입할 돈이 없었죠. 심지어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물 자원도 부족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때때로 전기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도 초까지는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앞섰던 것이죠. 이렇게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길을 서 있었어요. 그때 일단의 젊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돌파하겠다. 그래서 한국 발전의 주체 세력들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 가진 게 없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하자. 그리고 활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기술력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인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을 파견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유학생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유능한 인재들도 영입을 했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열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교육 광풍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이 엄청나게 우리가 현대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물론 부정적인 현상도 있었죠. 그런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강력한 국가정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이라는 기적을 이룩했던 것이죠. 한강의 기적?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 단계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한국은 이미 1인당 GDP를 보면 6위, 7위 아니면 5위까지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공했던 것이죠. 참 아시죠? 1인당 GDP가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민주주의 선택과 자유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유했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민주주의 선택, 자유주의 가치, 밸류죠.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공평한 거예요. 신분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또는 지식이 많고 적고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재산이 많고 적고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지만 종족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예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유는 모든 인간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구속받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그리고 당연히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죠. 판단할 때도 자유롭죠. 기회도 자기가 선택하죠. 주체적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유주의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이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했거든요. 이게 성공한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신분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차별을 저희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달리 억지로 만들어진 궤도란 말이라고 하죠. 이끌어가는 당도 없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에요. 주체의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긴다거나 이런 표현도 쓰지만 그만큼 자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의지, free will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위기도 겪었죠. 당연히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단계지만 자유라든가 민주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권력을 집중시키고 또 능력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위기가 상처인 겁니다. 그리고 독재 권력이 탄생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뺏길 가능성이 생겼던 겁니다. 이거 뺏겼으면 우리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복했고요. 그래서 세계가 놀란 것처럼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도 성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세계가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대로 활용한 겁니다. 즉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양이 증폭되면서 질이 성숙된 것이죠. 인간이거든요. 끌려가는 동물처럼 아니면 노예처럼 아니면 억압받는 독재 체제에서의 사람들처럼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폭발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질이 성숙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현대산업과 현대인 문명의 적합성이 높은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성격을 거기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또 성공의 요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역사의 정체성이 상당히 오랜 동안 왜곡됐거든요. 고구려만 하더라도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성격도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부터는 우리가 왜곡됐어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됐고요. 냉소적인 겁니다. 권력자들에게, 양반들에게 냉소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게을러지는 거죠. 이런 기록들은 제가 구한 말에 외국인들이 쓴 저서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이 많아요. 억울하죠. 뺏기죠. 맞죠. 억울한 겁니다. 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분 계급 간에는 적대감이 팽배해서 양반과 중인과 상인, 이들 간에는 아주 적대감이 있고,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이게 공동체 사회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찬양하는데요. 그때 공동체 사회라는 것은 그 혈종 내부에서 공동체지, 이 사회 전체가 공평한 공동체 사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조선사회였었는데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는 뭔가를 찾아내게 된 거죠. 숨겨졌던 겁니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잊혀졌던 겁니다. 그 원래 우리 민족의 원차하, 즉 고구려, 발해, 통신라, 아니면 그 전에 원조선, 이렇게 우리 민족이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바다와 대륙으로 뻗쳐나가던 이런 시대 때 그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아를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주 열정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고 더 양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인의 대부분들은 굉장히 자아가 다르죠. 조선시대랑은.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빨리란 말 아시죠? 어딜 가더라도 한국 사람 그럼 빨리빨리란 말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빨리빨리.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현대는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역동적, 즉 모빌리티 문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니까 외국 사람들을 호감 있게 바라보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떤 나라,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무조건 진출한 겁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극복하고 성공하고, 이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고, 제가 있는 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이제는 과거처럼 한스럽던 한이 아니라 황해 문화가 되고, 좌절이 아니라 신바람과 열정의 문화로 바뀌었고, 그래서 민족문화, 민족의 자아를 그대로 회복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현대 문명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현대 문명이 무엇입니까? 빠른 속도, 빠른 변화, 이게 핵심 기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변화된 또는 찾아낸 원자아는 현대 문명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다. 기질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좋죠? 이제 6번째인데요. 생물학적 우수성과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생물학적 우수성. 이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히틀러를 연상시키는데요. 실은 우리 민족이 생물학적으로 우수합니다. 한민족은 생물학적으로 똑똑했다. 제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요. 구한 말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학자들도 외교관들도 선교사들도 여행가들도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 사회를 관찰하고 조선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겁니다. 이 사람들 정말 잘생겼다. 체격이 좋다. 심지어는요. 코카사이족, 즉 백인종과 가장 가까운 종족이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어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느냐. 이런 평가들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일본, 당시 청나라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를 여행한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쓴 기록이니까 맞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사회는 육체의 힘이 중요합니다. 또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근대산업사회라든가 특히 현대사회는 생물학적 능력, 즉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는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육의 시대가 아니라 머리의 시대다. 그리고 전통과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와 변형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전통과 반복도 중요하지만 창조와 변형이 더 중요하고, 이런 적극적인 성격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머리가 좋고 의지에 달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21세기는 이제 산업화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학적 능력과 독특한 역사적 환경은
발전하는데 엄청난 유일한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계 4위, 3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보화 사회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웠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는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즉 근대화 성공에 참여한 주체들에 대해서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마움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존경해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한민족이 더 성공하는데 2차 성공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는 태도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정말 적합한 모델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한국에 나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아직도 해결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에 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민족들,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산업화, 현대화 속에서 야기되는 많은 모순들이 있는데 그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많은 이론들을 전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비문명론이라는 겁니다. 우린 인류 문명의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모델은 우리 한민족의 고대 문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면 아마도 오늘 강의한 내용을 쉽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정에도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